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마초가 낙양을 향해 진군을 해왔습니다. 형주를 공격하려던 조조는 급히 군대를 돌려서 마초를 상대하러 갑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황하의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파티 오디오 파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상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하는 멀리 서강에서 발원을 해요.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낙타 등처럼 북쪽으로 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의 직각으로 꺾어져서요. 서해로 쭉 동쪽으로 흐르게 되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그곳을 함곡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은 동쪽에서부터 흘러온 위수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서왕을 먼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황하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위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위수의 북쪽으로 건너가서 서왕과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초의 공격이 생각보다 강렬해서 조조는 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허저가 나타나서 조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위남 현령이던 정비라는 자가 고을에 있는 모든 가축을 풀어놓았습니다. 강족들은 조조를 추격하다가 가축을 보자 욕심을 내고 조조를 쫓는 대신에 가축을 쫓았습니다. 조조는 그런 대처를 한 정비를 전군교이라는 직위를 내립니다. 왜 그렇게 쫓던 병사들이 가축을 쫓았을까? 당시 그 전리품 제도는 자기가 습득한 물건은 그냥 자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백마 전투 때 원소와 조조가 싸웠던 백마 전투 때도 조조가 한번 써먹었던 그런 전법이죠. 백마를 건너서 쫓아오는 원소의 군대, 조조는 군대가 좀 숫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과 군마를 막 뿌려놓죠. 원소의 군대가 건너와서 조조를 치려고 하다가 전리품들이 있자 막 그걸 죽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기습을 해서 승리를 했던 그런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전리품이 흩어져 있자 강족들이 전리품을 차지하느라고 조조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무사히 강을 건너서 서왕과 서로 기각지세를 이룬 조조는 영체를 세우고 마초와 대치를 합니다. 마초와 한수도 자칫하면 조조에게 자신들의 근거지인 서량을 공격당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연 전쟁은 지구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장기전이 되자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조조는 일단 군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뺏은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조조에게 휴전을 청합니다. 이때 가우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지금 마초와 한수는 서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휴전을 받아들이고 둘을 이간질하십시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조조도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즉시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의외로 조조가 쉽게 휴전을 받아들이자 마초와 한수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조조와 서왕의 진치를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한수가 조조의 진영을 살피고 그날은 마초는 서왕의 진지를 살피는 거죠. 다음날 서로 스위치, 맞교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한편 그날은 조조가 한수의 진영을 살펴보는 날이었습니다. 조조는 갑자기 경비병 몇 명만 데리고 한수의 진영으로 찾아가서 한수를 부릅니다.
한수는 뜻밖이었지만 휴전 상태고 뭐 조조를 따라 나온 군사도 없고 그래서 안심하고 조조에게 다가갔어요. 사실 조조와 한수는 어렸을 때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부친 조숭이랑 한수의 부친이 같은 해에 효렴에 천거돼서 낙양에 입성을 했어요. 아버지가 동문인 거예요. 그리고 조조와 한수도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기회가 많았어요. 조조는 한수를 보자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면서 혼자 오버를 하죠. 막 손뼉치고 웃고. 한수는 뭐 맞장구 치기도 뭐하고 하여간 조조가 웃으니까 안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초의 군사들이 이 광경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초에게 알립니다. 그날 밤 마초는 한수를 찾아가요. 오늘 조조를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수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아, 조조가 나를 부르더니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얘기를 하네. 하지만 마초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서로 창칼을 맞대고 휴전 중이긴 하지만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뜬금없이 호위병도 없이 한수의 진영을 찾아와서 물론 진눈 바뀌긴 했지만 한수의 진영을 찾아와서 한수랑 한가롭게 옛날 같이 놀던 얘기는 하고 그게 되게 수상했어요. 하지만 뭐 한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조도 그 마초도 더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상한 게 다음 날 조조의 반응이었어요. 마초가 조조 진영을 살피러 나오니까 무장한 수천 명의 기병을 대동하고 마초가 순시를 끝나고 갈 때까지 위세를 부리고 마초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한수를 대할 때와 자신을 대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초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조조도 마초의 의심을 읽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한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뭐 조용히 밀서를 보낸 게 아니라 전령을 통해서 떠들썩하게 한수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한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마초는 약속대로 서왕의 진지를 순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수가 조조의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초는 한수에게 달려와서 편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수는 아무 생각 없이 조조가 보낸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편지였습니다. 내용의 큰 틀은 그냥 서로 잘 협조하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곳 몇 군데가 문맥상 중요한 곳 몇 군데가 검게 먹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편지는 조조가 일부러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한수를 의심하던 마초는 한수가 갑자기 자신이 찾아와서 편지를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웠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의심이 화를 불러일으켰죠. 가우가 의도한 대로 마초와 한수는 서로 반목하고 싸우다가 형세가 불리한 한수가 그만 조조에게 투항을 하고 맙니다. 조조는 한수를 서량후에 봉했어요. 하지만 그 기세를 타고 마초를 죽이려던 한수는 도리어 마초의 반격을 받아 왼쪽 팔이 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조의 군사들이 마초의 진영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창졸지간의 기습을 당한 마초는 마대, 방덕 등 몇 명의 장수와 군사 약간을 데리고 강족 땅 깊은 오지까지 달아납니다. 마초를 힘겹게 물리친 조조는 하우연에게 장안을 지키게 하고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조조의 공을 칭찬하고 고조의 승상, 그러니까 유방의 승상이었죠. 소아가 받았던 세 가지 특전을 베풉니다. 세 가지 특전은 입조불추, 검리상전, 찬배불명이라는 그런 특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대할 때 황제가 있는 어전에 신하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녹상서사 조조답시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게 참배 불명 참배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름을 불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고 없이 어전에 쓱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뒷걸음질 치거나 허리를 반쯤 구부리고 황제의 발끝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근데 입조불출하는 것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황제를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리상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칼을 차고 황제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틀어서 소와 이외에는 아무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특전이었습니다. 한편 참모들이 조조에게 지난번 싸울 때 마초의 군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조가 설명을 해줘요. 강족의 땅이라는 곳이 멀고 험하다. 우리가 정벌하려고 하면 수고는 곱절이지만 성과는 얻기 어려운 땅이다. 이 말은 강족은 유목민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족 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뭐 고려 다 마찬가지였죠. 농경민족이었어요. 농경민족이라는 것은 어디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거죠. 사람은 달아날 수 있지만 농작물을 가지고 달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달아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농경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살고 그 농경지를 빼앗기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은 다르죠. 근거지라는 게 없어요. 쳐들어가서 근거지를 뺏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다른 데로 떠나면 돼요. 그냥 풀 있는 대로 떠나면 되죠. 그럼 거기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거기 농사를 안 지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른 정착한 곳을 또 공격하러 가야 돼요. 그럼 거기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원래 점령을 그래서 정벌을 못했던 겁니다. 정벌을 안 한 게 아니라 정벌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들을 다 제압하려면 우리가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알아서 다 모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그들을 정벌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진 못했지만 큰 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병력을 모으고 기세를 추스리는 데는 한참의 시간을 벌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참모들은 그 소리를 듣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조와 마초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초의 패배는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조조가 서량, 양주 지방을 완전히 평정하자 겁을 먹은 것은 한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영태수 장로였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은 역시 도교 일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셈이에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행정 지도자이기도 한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익주자사 유원에게서 태수의 직위를 받고 한영지방 한중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도교가 창궐을 하고 민심을 얻고 나름 안정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하자 백성들이 장로를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원이 죽자 아들 유장이 익주목이 되죠. 이때부터는 그 나이도 어린 유장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복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장은 그 보복으로 익주에서 오두미교, 그러니까 이것도 도교의 일종이에요. 입교를 하려면 쌀을 5마를 내야 했습니다. 포교를 하고 다니던 장로의 모친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둘 사이에는 원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는 유장을 공격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조에게 패한 서량 사람들이 있죠. 그 유민들이
어, 한중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도 주민이 많아졌다는 건 병력이 많아졌다는 거죠. 장로 밑에서 일을 하던 연포라는 자가 장로를 부추겨서 유장을 공격해 서천을 차지하고 한영왕이 돼서 조조와 맞서라고 충고를 합니다. 장로는 즉시 동생 장유에게 군사를 맡겨서 서천을 공격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한편 장로의 위협을 감지한 유장은 대책을 고심합니다. 그리고 익주별과 장송이라는 사람을 조조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게 합니다. 이때 장송은 유장의 그릇이 익주를 다스리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천 땅 익주의 요충지를 그린 지도를 몰래 감추고 조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조에게 서천을 바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장송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조조는 장송을 만나자마자 야단부터 칩니다. 야, 유장은 왜 공물을 안 보내? 때가 되면 공물도 바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이니까. 왜 세금을 안 바쳐? 그런 얘기예요. 장송이 이제 대답을 하죠. 지금 온 사방에 도적이 들끓어서 공물을 수송하다가 모두 뺏깁니다. 그래서 못 보냅니다. 조조가 열이 받았어요. 내가 온 세상을 다 평정을 해서 도적들을 다 잡았는데 무슨 세상에 그런 도적이 있냐?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장송도 지지 않고 대꾸를 합니다. 아니 송건도 있고 장로도 있고 유비도 있는데 무슨 천하가 평정이 됐냐? 이렇게 따지니까 조조는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들어가 버립니다. 내전으로. 장송은 할 수 없이 역관으로 물러왔지만 조조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송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양수라는 자가 장송을 찾아왔습니다. 양수는 후에 계륵이라는 고사를 남긴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송과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장송이 천재라는 소리가 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수도 나름 천재였거든요. 근데 장송의 학문적 깊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물어봐요. 서천에는 그대 같은 인재가 얼마나 있어? 아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야. 거제두량이요. 그러니까 수레로 실어 나르거나 쌀을 되는 대박으로 세워야 될 정도로 많다. 이 거제두량은 고사성어입니다. 가끔 등장을 해요. 양수는 다시 조조를 찾아가 다시 한번 장송을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장송은 그 자리에서 또 조조를 격분시켜서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억울하고 분한 장송은 서천으로 가려던 생각을 바꾸고 형주의 유비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조조의 진영에 있던 첩자를 통해 장송의 일을 알고 있던 제갈량은 유비에게 장송을 극진히 대접할 것을 권합니다. 제갈량의 조언을 들은 유비는 조운을 멀리 형주의 경계선까지 보내 장송을 영접하고 자신도 친히 성 밖으로 나가 장송이 서천으로 돌아가는 길을 호위를 해줍니다. 하지만 장송과 헤어지는 와중에도 유비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장송은 이제 유비가 이렇게 나올 때는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주의 경계부터 익주로 들어가는 경계선까지 계속 호위를 해주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은 얘기하겠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장송은 답답한 거예요. 좀 물어보지. 그럼 내가 대답을 할 텐데 계속 안 물어봐요. 헤어질 때 얘기하겠지. 가는데도 얘기를 안 해. 장송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서천을 차지할 주인이다. 그리고 조조에게 주려고 품고 간 서천지도를 유비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유비가 자연스럽게 서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장을 설득하겠다고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성도로 돌아온, 지금 청두죠, 청두. 성도로 돌아온 장송은 우선 자신의 친구 법정 맹달을 만나 유비를 막 칭찬을 해요. 야, 이 사람 봤는데 진짜 욕심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서천을 유비에게 바치자고 논의를 합니다. 두 사람도 모두 동의를 했어요. 다음날 장송은 유장을 만나서 조조를 내가 만나봤는데 그 새끼 싸가지가 없어. 아유,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그냥 올 수도 없어서 혹시나 하고 유비를 만나봤는데 이 사람 진국이네. 그리고 종친이잖아. 좀 도와달라고 해봐. 그럼 인자한 사람이라 군말 없이 와서 장로를 막는 것을 도와줄 거야. 장송의 말을 들은 유정은 유비에게 구원을 청하는 서찰을 씁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갈 사자로는 법정이 추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송의 계략을 꿰뚫어 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황권과 왕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유비에게 구원을 청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장로는 험한 관문의 의지에 막으면 되지만 유비가 서천으로 들어오면 창칼보다 더 무서운 덕으로 서천 백성의 민심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장은 끝내 사자를 유비에게 파견을 합니다. 유비는 법정을 만났어요. 법정은 장송의 말대로 유비의 사람됨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서천 입성을 권합니다. 익주, 지금의 사천이에요. 익주는 천엄의 요새에 그 안에 풍족하고 인구도 넉넉하고 마땅히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장은 인재를 제대로 쓸 줄도 몰라 조만간 그 땅은 나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 땅이 되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십시오. 유비는 또 형주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종친이다. 내가 어떻게 그걸 뺏겠느냐. 이때 방통이 유비를 설득합니다. 인의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조조나 송곤의 손에 들어가면 그 또한 이 나라의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주공이 차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 천하를 평정한 다음 유정에게 한 지역의 패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설득이 됩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관원들을 모아 출정을 준비하고 임무를 맡깁니다. 형주의 책임자는 제갈량이 되었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침공에 대비하고 장비는 강변을 경계했습니다. 조우는 공안에 주둔해서 손권의 도발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11년 11월 주유가 죽은 지 거의 1년쯤 되는 해네요. 방통을 참모로 황충을 선봉으로 위원을 후군으로 편성해서 병력 5만을 거느리고 서천으로 출전을 합니다. 유비의 진군은 마치 개선의 행렬같이 거침없이 서천을 지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리 유장의 명을 받은 관원들과 백성들이 길에서 나와 유비를 환영하고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절대 뭔가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백성들에게 좋게 보였고요. 서천의 민심이 유비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장은 유비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부강 인근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반대를 하던 왕루 같은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왕루는 자신을 밧줄에 묶고 성루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유장이 성문을 나가면 밧줄을 끊고 떨어져 죽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문을 나서자 왕루는 밧줄을 끊고 자살을 해요. 이렇게 유비의 입성을 고집하는 유장에게도 나름대로
속셈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중심으로 한 익주는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한족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유장의 부친 유원도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장이 부임할 때는 왕권이 나름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다스려 이렇게 하니까 순조롭게 행정권을 이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제는 황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는 토착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죽고 아들 유장이 그 가업을 물려받자 이게 원래 태수라는 직위는 승계되는 직위가 아니거든요. 조정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이니까 토착 호족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해석하면은 독립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를 몰아내고 조선 총독을 쫓아내고 대한독립 만세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천 토착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뭐 묘족 이런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천 토종민들 입장에서는 독립인 거고 유장의 입장,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의 조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한 분위기를 유장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인사로 인해서 장송, 법정, 맹달, 팽양 같은 제야 선비들이 불만을 품고 유비와 같은 외부 인사들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조정과 똑같죠. 공씨 뭐 이런 문벌들, 공씨, 원씨, 두씨 이런 문벌들이 모든 관직을 독점을 해서 순욱, 순유 뭐 이런 조조 휘하에 있는 문관들 이런 사람들이 벼슬길에 진출하지도 못했던 이런 현상이 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진 세력들,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선비들이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서 정권을 뒤엎으려는 뭐 그런 시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장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외부에서 유비를 끌어들여서 내부의 반란을 잠재우고 그 싸움으로 약해진 유비를 축출해내는 그런 수순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유비가 무리수를 둘 거라는 계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유비와 유장은 부강에서 만나 서로 혈육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침입하는 가맹관으로 유비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유비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유장의 생각을 넘어선 거죠. 유장은 전선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면은 전투를 개시할 줄 알았는데 유비가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가맹관에 주둔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장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민심들이 막 유비를 칭송하기 시작한 거죠. 유장의 예상을 빗나간 이런 행보는 유장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민심을 모으고 서천을 취할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백성들이 보기에는 유비는 유장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야욕을 드러내면은 서천을 뺏으러 온 저 나쁜 놈 이렇게 지탄을 받지만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백성들이 보기에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유비를 자기가 치면은 오히려 도와주러 온 사람을 가둬놓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놓고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마침 유비를 경계하라고 하던 관원들이 유장에게 계속 유비를 불러서 공격하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양회와 고패라는 두 사람을 부수관으로 보내고 갑작스레 유비가 회군에서 익주로 오는 것을 미리 경계를 하게 했습니다.
한편 유비가 서천으로 들어간 사실을 안 손권은 다시 형주를 노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아두를 데리고 강동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두를 인질로, 유비의 아들이죠. 유비를 움직이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눈치챈 조운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아두를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송권의 여동생은 그냥 송권에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혼인 동맹이었던 송권과 유비의 동맹은 결별이 됩니다. 인질이 되었던 여동생을 데려온 송권은 즉시 군사를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그때 허두에서 급한 전갈이 옵니다. 조조가 40만 대군을 일으켜 송권을 노리고 출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욱은 이 출병을 말려요. 그러다가 조조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조조는 순욱이 가지고 있던 승상 대리 자격을 박탈하고 자신을 따라 종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순욱의 역할은 소하의 유방에게 있어 소하의 역할과 같아요. 유방이 외부에 전쟁을 하러 나가면 소하가 모든 살림을 맡았어요. 여기서도 조조가 정벌을 나가면은 조조의 승상 대리 임무를 순욱이 다 맡아서 행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 나 따라와 전쟁터에 나가. 그러니까 순욱이 그동안 조조에게 한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마치 유방을 뒤에서 보필한 소와 같았는데 그런 순욱이 조조가 위공의 지위를 받으려 하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조조가 위공의 자귀를 받으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순욱이 그런 조조의 생각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욱의 기본 입장은 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였다는 게 여기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조조가 위공이라는 지위를 받는 순간 위공은 거의 왕에 버금가는 가장 큰 자귀거든요. 다음 단계가 왕이니까. 조조의 야심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조조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조조의 야심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순욱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모욕을 준 거죠. 근데 참모로 다시 따라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권을 뺏은 거죠. 순욱은 그 일을 상심하며 조조를 따라 전투에 참가를 했다가 수춘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병을 핑계로 머물렀습니다. 조조는 그런 순욱에게 빈 찬압을 보냈어요. 조조의 뜻을 알아차린 순욱은 미련 없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조가 순욱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순욱에게 경우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조조의 야심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편 송권은 진작부터 조조의 침략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갱의 건의에 따라 수도를 말릉이라는 곳으로 옮겨 건업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몽의 의견에 따라 유수구라는 곳에 뚝을 쌓고 침략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병했던 조조는 유수구에 머무르다가 회군을 했어요. 사실 조조의 이 출병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송권을 정벌하려는 그런 뜻보다는 황제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출병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아무 공도 없이 돌아온 조조에게 위공의 지위와 구석을 내렸습니다.
9가지 특전이에요. 9가지 특전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